미국 성장은 2024년도에 저는 덜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성장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눌렀다. 그 이유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향상되지 않았다.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게 나오면 네. 인플레이션은 따라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금리 발작으로 가고 모든 발작으로 가면 지금 하려고 하는 장기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잠재 성장률을 올려놓고 실질 성장률을 올리는 게 편합니다. AI 같은 경우에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AI 산업 자체가. 그게 제대로 가속화가 붙으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금보다 0.7에서 0.8%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실질 GDP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중앙회 성상현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뵙고 싶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엔 처음이시니까 한번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해외 주식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약간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회사 자체 시장 전망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전망이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분석을 할 때 저는 자산시장에서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게 분석하는 감이 있고 이게 뭐 항상 유동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진다. 유동성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시장이 안 좋아진다. 이건 아니지만 네. 자산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지면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으면 저는 그건 좀 위험한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반대로 가면 또 그 반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많이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과장님의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았고 틀렸고를 떠나서 네. 물론 굉장히 잘 맞았지만 근데 분석 방법이 워낙 특이하고 네. 독창적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채널에서 많이 나와주셨던 내용들과 덧붙여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과장님의 그 진짜 마지막에 막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다가 그 다음 거는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늘 좀 끝까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과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들의 상당 부분을 제가 동의하고 제가 칠판에 쓰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동의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진짜 들어보고 싶은데 끝나더라고. 꼭 네. 방송에 보면.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성상현 과장님의 인사이트가 좀 궁금하신 분은 이게 패드 인사이트라는 책이 이제 올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인도 받았는데 사인이 너무 멋있어. 이게 패드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초반에는 사람들이 유동성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아직까지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좀 그 부분이 좀 지난 상황이지만 과거에 어떻게 유동성이 움직였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뭐 후반부에는 지금 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미국의 지금 달러 패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 네. 그 부분을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자산 시장을 전망을 할 때는 물가의 흐름보다는 지금 성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사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물가가 뭐 디스인플레이션 되고 있다. 그런데도 만약에 성장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사실 자산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올해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성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뭐 명목 성장이든 뭐 실질 성장이든 다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24년까지 주식시장이 계속 굴곡은 있겠지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내년도도 비슷하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미국을 보는 생각이고 물론 그냥 리니어하게 쭉 우상향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분명히 계속 생길 텐데 그 변동성을 뭐 잘 못 맞추지만 맞추려고 하면 유동성 시장을 읽어야 된다. 아하. 네, 그래서 네네. 이제 유동성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표를 한번 볼게요. 일단 2022년부터 네. 2023년 1분기까지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어요. 양적 완화. 네, QE라고 하죠. QE. 네. 돈을 풀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2023년 2분기부터 네. 2024년 뭐 1분기 최근까지도? 뭐 지금까지도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양적 완화를 하면 시장이 좋아져야 되고 그쵸. 양적 긴축을 하면 시장이 안 좋아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2022년도 우리 시장이 주식시장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엄청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양적 완화를 하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라는 건 올라갑니다. 연준이 계속 뭘 사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2022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보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증가를 했는데 연준의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빠지냐 오르냐가 순유동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급준비금이 빠지고 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유동성은 긴축되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런데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는 뭐 지금까지는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 했잖아요. 그럼 대차 대조표는 계속 감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급준비금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동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하.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네.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표인데 이 표를 잘 그리시더라고. 네. 이런 데서는 보면 이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뭐 크게는 저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뭐 현금 통화 그리고 TGA, 영래포, 지급준비금, 뭐 기타 및 자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차대표 그러면은 그냥 연준이 받을 돈이 있는 거를 쌓아놓은 내 자산, 연준에 네. 있는 자산, 받을 돈 이런 건데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현금 통화가 네. 있고 재무부가 맡긴 거, 그럼 이건 정부가 맡긴 거지, 그렇죠. 미국 예, 정부가. 정부가 연준에 맡긴 돈. 영래포는 예금으로 받은 거죠. 네, 이게 주요 투자자가 MMF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은행에서 이런 내놔 그래가지고 한 거고. 은행들이 예금의 일정 부분을 준비금으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맡긴 거니까 이제 내가 받을 돈인 그렇죠. 거죠. 예, 이자 줘야 그런 돼. 거죠. 네. 이자 줘야 되는 네. 자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저게 다 합쳐져서 저게 연준의 부채 계정이에요. 결국은 아까 받을 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연준은 이 돈 받아서 결국은 국채나 MBS나 이런 걸 사는 게 국채 포트폴리오로 가는 소마 계정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연준도 BTFP나 DW 같이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계정이 있거든요. 그게 연준도 은행이니까. 그래서 연준의 부채 이꼴 연준의 자산입니다. 그렇죠. 연준의 자본금은 조금 있는데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부채의 움직임과 자산의 움직임이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네. 연준이 그러면 양적 긴축을 계속 한다고 하면 이 소마 계정에 있는 국채를 계속 내다 파는 거거든요. 아하. 그럼 자산이 줄어들면 부채의 어느 일정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연준이 국채를 내다 팔면 지급 준비금이 그냥 빠졌어요. 그래서 연준의 양적 긴축은 유동성 긴축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하. 연준이 국채를 계속 사면서 소마 계정을 늘리면 자산이 늘어나니까 네. 지급 준비금이 올라갔습니다. 부채 계정에. 아하. 그러면 연준의 양적 완화는 유동성 완화구나. 아하. 이렇게 했는데 2022년부터 보면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는데도 어허. 시장의 유동성이 긴축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당시에. 아하. 뭐 네. 사실 금리 그때 기준금리를 올리긴 올렸지만 그때 거의 많이 올리지도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시장은 그냥 급락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그 표에서 보면 네.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녹색 그래프예요. 녹색이 지급 준비금. 네, 우리는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지급 준비 이따가 다음 표에서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그러니까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는데도 실제로 지급 준비금이 올라간 게 아니라 빨간색인 영래포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없던 빨간색이 갑자기 올라간 거군요. 네. 영래포. 네. 그게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영래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했는데 준비금이 안 올라가고 아하. 전부 다 영래포로 돈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면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저 녹색 그래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녹색 표는. 그러네요. 대부분 빨간색 표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빨간색이 대신 줄어들었네요. 네. 그게 표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 부분인데 연준이 2022년 6월 달에 부채 계정에서 현금 통화, 재무부 TJ 계좌, 영래포, 지급 준비금이 2022년 6월 달에 있었던 잔고고요. 노란색이 최근 현재입니다. 아하. 그 보시면 연준이 양적 긴축 엄청 했잖아요. 맞아요. 2022년 6월 달 이후로. 그래서 영래포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미국 연준은 긴축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긴축을 하나도 못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긴축을 하려고 했지만 네. 하지 못했다. 물론 기준금리 가지고는 긴축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기준금리는 긴축을 했다라고 치지만 연준의 연준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긴축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재무부 옐런의 국채 발행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하. 이 부분을 사람들은 제일 이해를 못하던데 지금 연준이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양적 긴축도 안 하는 상황이라고 칠게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요. 국채를 발행하면 돈을 빌리는 거죠. 네, 국채를 발행하면 은행들이 그 국채를 보통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개인들도 다 은행에 돈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연준은 폐쇄형 계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계좌가 다 은행 계좌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은행들이 연준의 계좌를 개설하고 있고 거기서 모든 돈이 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이 은행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사도 그 은행이 사는 걸로 잡힌다는 거죠. 아하. 네네. 그 은행이 받은 예금을 가지고 네. 은행이 이제 예금을 받아서 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보통 채권을 사거나 뭐 대출을 하거나 뭐 시중은행 등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국채를 발행하면 은행이 채권을 사요. 그러면 은행이 채권을 산다고 해도 연준의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데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 돈이 빠져나간 게 어디로 가냐고 하면 국채를 찍었으니까 국채 TGA 계좌라고 하는 현금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부는 TGA 계좌에 돈을 모았잖아요. 네. 그 돈을 결국 정부도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출을 할 때도 기업에게 직접 지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에다 꼽아줘요. 은행이 그 기업들이 은행에다가 계좌를 개설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으로 돈을 꼽아준다는 개념입니다. 아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채권을 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채권을 사면 그 돈은 정부로 가는 거죠. 재무부 계좌로 가죠. 근데 정부가 만약에 어떤 A 기업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A 기업이 JP 모건 계좌에다가 막 개설하고 있다. 그럼 그렇죠. JP 모건에다 계좌로 그렇죠.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급준비금이 빠졌다가 TJA로 갔다가 그렇죠. 다시 지급준비금으로 들어오는 계좌예요. 그러면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언제 그럼 지급준비금의 변화가 일어나냐고 하면 양적 긴축을 할 때. 양적 긴축을 하면 시장에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다 파는 거잖아요. 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한 4조 달러 됐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하면서 거의 9조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9조 달러가 지금 현재 7조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연준은 줄였어요. 9조 달러에서 7조 달러로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급준비금이 거의 안 떨어졌다 했잖아요. 네네. 그 2조 달러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영래포에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고 영래포가 대신 오르고 내려줬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옐런이 어떤 식으로 했냐고 하면 원래는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면 긴축을 하면 영래포 계좌가 바로 빠지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양적 긴축을 하면 지급준비금 계좌가 빠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옐런이 단기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단기국채를 발행하면 영래포가 그 단기국채를 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기국채를 산 자금이 TJ로 들어가요. 그러면 TJ로 들어간 자금이 다시 연준이 만약에 지급준비를 넣어주면 연준의 양적 긴축 때문에 지급준비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영래포에서 TJ로 갔다가 TJ에서 다시 지급준비로 가는 것 때문에 실제로 지급준비금은 변화가 없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꼴 해보면 영래포만 돈이 다 계속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국채를 풀면 그거를 영래포가 다 사줬고 영래포가 사준 돈은 TJ로 갔지만 그게 다시 또 지급준비로 들어오면서 연준의 양적 긴축 때문에 빠졌던 지급준비금을 얘가 계속 충당을 시켜줬다. 그래서 실제로 2023년부터 해가지고 연준의 양적 긴축을 아무리 해도 결론적으로는 영래포 자금만 빠졌지 준비금은 영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그게 옐런이 옐런이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재정 완화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줬다고 하는 게 사실 이런 프로세스거든요. 그런 말이군요. 네. 네네. 우리가 과거에 봤던 방식은 영래포라는 잔고가 사실 이번에 거의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에 보면 빨간색이 없었어요 원래 전에는 별로. 네. 근데 이번 빨간색이 이제 늘어났다가 하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만들어낸 것도 영래포에다가는 금리 더 줄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고. 네. 그 약간 0점 네. 그리고 보면은 연준의 금리가 4.5에서 4.75 이런 게 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네. 영래포에다 금리 조금 더 줘가지고 막 거기 하면 만들고 그게 사실 이제 옐런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야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대단한 이게 거죠. 그냥 사실 뭐 단기국채 발행한다고 해서 영래포가 빠지고 단기국채 안 한다고 해서 영래포 올라오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옐런이 엄청 교묘하게 영래포 자금을 단기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영래포보다 조금 더 금리를 높게 줬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걸 자금을 계속해서 끌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교묘하게 네. 하이어포 롱거라고 하면서 국채 금리는 영래포 금리보다 밑으로 안 내려가게 하면서 그냥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단기국채가 영래포 금리보다 먼저 선반영부터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게 하면서 영래포 자금을 교묘하게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계속 빼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아무리 양적 긴축을 해도 재무부가 이런 식으로 단기국채를 통해서 재정 완화를 해줘 버리니까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전혀 긴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래포 자금이 2023년도에 거의 2조 달러까지 있었던 자금이 지금 거의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1,6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0.16조네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금이 언제 다 소진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내포 자금이 다 사라지면 그때도 단기국채를 발행했을 때 과연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날까? 만약에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사실 영내포 자금이 0까지 되면 연준이 양적 긴축을 멈춰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 더할 필요가 연준은 없죠, 그죠? 아직까지는 지급 준비금 자체가 아직 꽤 많으니까 우리 좀 더 해도 된다. 시장에 큰 충격 없다. 이런 아직까지는 그 마인드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게 올해 연말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영내포 잔고는 거의 저는 0으로 수렴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번 변동성은 유동성 때문에 한 변동성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전에 연준이 만약에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면 뭐 이런 부분, 이런 리스크는 좀 더 이제 또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사실 지금 유동성 관련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은 유동성과 관련된 게 지급준비금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는데요. 네. 지급준비금이 왜 유동성이죠? 그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그 의문스러웠어. 아,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상관관계는 잘 맞아요. 아, 상관관계 근데 맞는데. 이게 인과관계라고 치면 왜 유동성이냐 이게. 그렇죠. 그 예전부터 보면 지급 준비금이 있으면 네네. 은행은 그러니까 예금을 받은 걸 가지고 일정 부분 준비금을 넣는 거잖아요. 네네네. 준비금이 많다는 거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다. 여유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유동성이 아하. 풍부하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항상 지급 준비금과 자산시장 간에 이게 콜레이션이 1은 아니더라고요. 아하. 근데 준비금이 오르고 빠질 때 보면 준비금과 가장 빨리 영향을 받는 자산이 있고 어허. 마지막에 받는 자산이 있어요. 어허. 그게 제가 좀 지켜보니까 요즘에 네네네. 준비금이 빠지면 비트코인과 채권 금리가 가장 먼저 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내러티브가 없는 자산이고 아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EPS라고 다른 하는 이유도 있으니까. 실적 이슈도 있고 뭐 AI 내러티브라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빠진다고 해서 바로 빠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유동성이 빠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 정도로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돌려보세요. 나중에 지급준비금 흐름과 비트코인 그리고 채권 금리 그리고 주식을 한번 그려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매우 이런 순서대로 높다는 거죠. 이게 항상 뭐 과거 항상 시기를 그렇진 길게 않지만. 보면 이게 그 시기에 맞는 자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돈이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발작하는 자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다. 오케이. 올라갔을 때는 또 가장 먼저 발작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은행이 그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일부를 중앙은행, 네. 연준에다가 맡기는 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넘쳐나면 많이 맡기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또 잘 면밀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거는 듭니다. 있어요. 옛날에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거를 연준이 너 얼마에서 너 그렇죠.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상 는 건 초과 지준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2021년 3월달 이후로 그걸 0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넣는다? 어. 그건 돈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네. 그런데도 안 넣어도 불구하고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진다? 얘들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지금은 더 그 상관관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네요. 옛날에는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네. 죽기 전까지 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죠. 조금 힘들어지만 뺄 수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뺀다라고 하는 거면 은행들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뭔가 예금이 빠진다거나 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중요해진 이유가 과장님이 이걸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제 또 주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영향이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네. 연준은 폐쇄형 계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간의 자금이 일어나도 은행 시스템 전체에서 뭐 중앙은행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A 은행이 B 은행으로 뭐 돈을 줘도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그냥 0이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네. 여기서 돈이 빠졌다가 재무부 계좌로 들어가야지 지급준비에서 빠지는 거고 그 돈이 다시 이 계좌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네. 연준은 폐쇄형 계좌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초반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두 번째인데 미국 정부가 부채를 늘리면 네.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늘리면 통화량이 증가를 하는가? 이 부분은 그냥 그려보면 바로 나와요. 네. 최근에 2022년부터 해서 파란색 선이 미국 정부의 부채입니다. 부채. 네, 연방정부 부채. 네. 빨간색이 M2입니다. M2. 통화량. 네. 그런데 저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는데 파란색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빨간색은 안 빠지잖아요. 올라가네요. 네.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부채를 풀면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발행하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간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어리 하긴 하죠.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대로 돈을 계속 준다고 하면 그렇죠.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옐런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정부 부채를 다 조달해야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하. 정부 부채는 사실상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A 은행한테 채권을 주면서 돈을 받아와서 B 은행에다가 돈을 주면 이거는 뭐 통화량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죠. 안 늘어났잖아요. 네네. 하나도 안 늘어났습니다. 그냥 A한테서 A가 뭐 이상한 데 돈을 쓰려고 해. 얘한테 너 채권이나 가지고 있어. 해서 돈을 주고 돈을 가지고 와서 얘는 반도체나 AI를 개발하려고 해. 아하. B한테 돈을 주면 아하. 얘는 개발을 합니다. 그렇죠. A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려고 하는 돈을 쓰려고 하는 A 돈을 뺏어와서 아하. 그냥 넌 이자만 받고 있어. 아하. 그래도 금리 높게 주잖아. 그렇지. 근데 B는 개발하려고 하는데 주면 아하. 반도체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가능할까요? 아하. 저는 사실 그게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어허. 옐런이 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허. 지금 계속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2022년도 우리가 CPI 9.1%를 봤잖아요. 그 9.1%의 저는 대부분이 공급망 차질이라고 보고 있어요. 통화량이 풀려서 나온 게 아니라 통화는 당연히 풀었죠. 왜냐하면 4조 달러에서 9조 달러까지 풀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풀린 통화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거예요. 당시 다 모든 게 다 막혀버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때 중고차 가격도 막 올라가고 맞아요. 마스크 가격이 500원에서 5만 원 가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게 5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급망이 막혀 있었으니까 사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데 물건이 조달이 안 돼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지. 이게 그냥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임금도 있고 뭐 모든 게 있겠지만 네. 그런 걸로 올라간 거는 절대 9.1%까지는 못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한 4에서 5 정도에서 끝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파월도 일시적이라고 봤던데 생각보다 뭐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거죠. 그게 그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쪽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사실 물가의 상승을 올렸는데 이게 공급망 이슈였다고 하면 연준이 그렇게까지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부채의 증가가 항상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부채의 증가가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려면 예전에 우리가 봤던 양적 완화. 그렇죠. 정부는 부채를 발행을 하고 채권을 발행을 하고 연준은 화폐를 찍어서 그 새로운 통화로 새로운 화폐로 그거를 계속 사한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부채 증가, 통화량 증가.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MMT 방식입니다. 둘 다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옐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하. 통화량을 늘리지 않았다. 이게 저희 M2를 가져왔지만 본원 통화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연준이 화폐를 찍어서 그 국채를 받아준 건 아니고 잉여 현금을 가지고 있는 A한테서 진짜 개발을 하려고 하는 B한테 자금을 재배치한 부채를 통해서 거죠.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재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AI 내러티브가 그냥 허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쪽으로 보조금이 계속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QE 그러면은 요거는 없는 돈을 찍어서 세상에 뿌리는 거다. 근데 맞아요. 지금은요, 연준이 QE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피지컬 익세스라고 해서 FE의 시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과잉 네. 재정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있는 돈을 남이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서 네. 높은 금리를 주면서 뺏어서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넣는다. 그래서 이게 느낌이 다른 거죠. QE는 그냥 없는 돈을 만드니까 뭔가가 있는 건데 이거는 원래 있었던 돈인데 맞아요.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재배치다. 맞아요. 이게 이제 다 다른 거죠. 개념을 이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맞아요. 뭐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는 네. 것 같고. 너무 정확한 설명이, 이게 너무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 부분을 사실 잘 모르면은, 아니, 잠깐만,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림 하나만 봐도 딱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 통화량 줄어든 거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왜 줄어드냐 생각해 보셨어요?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 통화량은 어. 그러니까 안 늘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렇죠. 근데 이거 왜 줄어들까요? 지난번에. 네. 네, 왜 빨간색 보면 그러네요. 줄어들었잖아요. 여기 줄어드는 거. 이건 왜 그런 거야? 뭐 정답이 아닐 수 있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M2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건 M1, M2, M3 이런 것들, M3 요즘 발표 안 하지만 네. M1에 들어가는 거는 일정 부분 어떤 자산들이 있을 거고 M2에 들어가는 자산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M2에 기관 MF 있잖아요. 그 기관 MF는 M2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빠져나와서 MF에 돈을 넣는다? 그러면 M2가 줄어듭니다. 저는 그게 그 영향이 전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소매 MF는 또 M2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MF 6.5조 달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소매 MF가 2.5조 달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하. 나머지 다 기간 MF예요. 근데 기간 MF가 뭐 처음부터 0에서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은행 예금에서 2021년부터 해서 MF로 엄청나게 옮겼어요. 그 이유가 SLR이라는 규제 들어보셨어요? 그쵸. 그게 뭐 네가 국채를 가지고 있거나 뭐 대출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고 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거 분의 자본금을 이만큼 채워라. 원래 코로나 때 그 규제가 없다가 맞아요. 2021년 3월 달에 그 규제를 다시 강화시켰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은행들은 예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예금을 디마케팅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 예금 금리 진짜 낮잖아요. MF는 금리가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올라갔고 거기서 기관 자금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이게 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옐런을 엄청나게 분석을 해요. 아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했지? 그러니까 그 MF 자금으로 돈이 쫙 들어갔고 그 MF 자금들이 2022년도에 네. 영래포라는 한데 다 들어갔어요. MF는 국채를 살 수도 있고 그쵸. 영래포에 돈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금리 인상하는 시기였으니까 단기 국채도 샀다가 금리 오르면 터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고정금리 받는 영래포가 편하단 말이죠. 그 자금 영래포를 끌어들이면서 2022년도에 그런 긴축장이 온 겁니다. MF가 채권을 다 샀으면 그 유동성 그 긴축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대부분 영래포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MF로 갔고 MF는 영래포로 돈이 들어가고 이 흐름이 우리가 봤던 2022년도 일어났던 흐름이에요. 그 통화량도 줄어들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통화량 줄어들었으니까 뭐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그렇게까지 막 더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대신 신체를 만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도 저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MF 쪽으로 돈을 많이 그러니까 A한테서 자금을 가지고 와서 B로 줬댔잖아요. B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애예요. 그치. 그럼 얘는 돈이 필요하니까 개발해서 돈을 줬어. 맞아요. 근데 A한테는 돈을 가져왔지만 채권을 줬잖아요.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가 고금리잖아요. 그게 소비가 안 끊기게 하는 지금까지 근본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 표를 한번 볼게요. 개인들이 그 돈 그 이자 받아가지고 개인이든 기관이든. 기관이든 네. 이게 여유가 있는 거지. 사실 이제 금리를 높이면은 힘들어지는 게 부채가 많은 사람이 힘들어지지 자산이 많은 사람이 뭘 네. 힘들어져요. 네. 예. 이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개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똑딱해졌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들은 코로나 때 개인들은 집을 살 때 장기 대출로 다 고정금리로 마킹했습니다. 기업들도 그때 대부분 고정금리를 그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채권을 다 만기를 길게 다시 재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부채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재테크의 끝판왕이라고 봐야죠. 예, 정말 뭐 진짜 똑똑해졌어요.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부채는 마킹됐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이 아이들 현금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내가 채권을 사든 MF를 넣든 넣었잖아요. 어허. 그럼 이거는 계속 고금리 듣도 보도 못한 고금리가 나오는 거예요. 5%. 네. 그러면 이게 우리는 개인들이 소비가 떨어지고 미국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할 때 대부분 받던 게 초과저축이에요. 맞아요. 저축률. 맞아요. 근데 그건 과거 방식이고 지금은 MF라고 하는 엄청난 고금리가 있기 때문에 MF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저축이 안 잡힙니다. 이건 투자지 투자. 그렇죠. 펀드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떨어져도 여기는 여전히 지금 받고 있는 거였고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이자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의 GDP인데요. 분기마다 나온 GDP인데 여기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여도가 더 올라가요. 그게 왜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경제를 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 지금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챗GPT나 유튜브도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경제 지식이 똑똑해졌다고 보고 있고 옛날처럼 그냥 막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따져보고 하지.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해도 성장이 꺾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세 가지.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팬데믹 시기에 기관이든 개인이든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확보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세 번째 고금리제가 미국 소비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역설적이네요. 네. 그죠? 고금리가 소비의 원동력이 됐다고 하면 사실 역설적인 거긴 그쵸.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가 떨어질 거예요.
거꾸로. 네. 아. 그래서 연준은 김리를 빠르게 안 떨어뜨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오네요. 저는 사실 지금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그 기업이랑 그 개인 같은 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일단 개인부터 보시면 네. 이게 소득 대비 이제 부채 비율이거든요. 녹색이 미국이군요. 미국이에요. 캐나다랑 호주 같은 경우에는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관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네요. 08년도 이후에 물론 이제 소득이 올라간 것도 있겠죠. 근데 부채 비율을 그렇게 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때는 2008년도 이전에는 네. 개인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부동산을 막 버블에 쫓아갔던 시기였고 그때 그러면서 이제 터지면서 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네. 근데 가게는 지금 매우 건실한 상황입니다. 제 이 그림을 보면서 만약에 지금 이 위에다가 캐나다와 오스트리아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그렸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가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면서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들은 정말 그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정말 그 미국의 개인의 순 자산이 150조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개인들을 걱정할 때가 아닌 거지 지금. 미국 개인 걱정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근데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게 LTV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쵸.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엄청나게 높이 줘요. 아. 그래서 만약에 고점에 질렀다고 가면 진짜 전재산 몰빵에서 질렀다고 전재산 몰빵이 아니라 그냥 모든 영혼을 끌어서. 네, 진짜 영혼을 끌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걔들은. 그쵸. 버퍼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버퍼라는 게 좀 뭐 그나마. 관리를 하니까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 개인들은 이렇게 관리를 잘했다. 네. 기업도 한번 보실게요. 와. 기업의 순이자 비용인데요. 금리가 그렇게 높아졌는데도 순이자 비용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기업도 안전하다. 네. 개인도 안전하다. 네. 정부만 부채 비율이 높다. 아하. 그래서 높아지고 제가 있다. 높아지고 있다. 뭐 120%면 과거 대비 엄청 높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2차 대전 이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20% 정도 됐었어요. 네, 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한 10년 동안 잘해가지고 30%가 계속 줄었습니다. 낮춰놨어요. 네, 그거 제가 이따가 역사를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어떤 식으로 부채를 줄이든지. 하여튼 120%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채만 높다. 비율만. 그러면 미국 정부가 위험하다고 보는 관점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미국 정부가 언제 어떻게 위험해지고 단순히 부채 비율 높다고 너무 위험해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게 제가 이따가 후반기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식 그 이유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만약에 안 좋게 본다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야 저기 애들 지금 다 부채 빌렸는데 저 망할 거야. 개인들이 위험해, 기업이 위험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걔네들은 안 위험해. 진짜 하나도 안 위험해. 근데 미국 정부가 망한다고 하면 오케이. 그래, 네가 정부가 망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숏 오케이. 네. 근데 정부가 망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미국 정부가 망하겠냐? 아 물론 뭐 미국 정부 뭐 절대 내번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예전에 그러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이건 제가 표를 준비를 안 했는데 한 말씀 드리면 16세기, 17세기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통해가지고 네. 해상 패권을 잡았습니다. 해상 패권을 잡고 난 뒤에 잡기 전까지는 네덜란드 보호무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네네. 다 잡으면 보통 자유무역으로 갑니다. 아하. 남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일을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쵸. 그리고 뭐 이상한 제조업들은 다른 나라로 넘기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는 소비를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18세기, 19세기에 급부상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그때 보호무역을 가지고 자국의 산업을 엄청나게 육성시키면서 올라왔어요. 그쵸. 그러면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두세 번 싸웠거든요.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패하면서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영국이 18세기, 19세기를 주름잡다가 19세기 초반에 새로운 나라가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19세기 미국도 말에, 네. 예, 19세기 초반만 해도 보호무역이라는 걸로 해서 제조업을 엄청나게 육성시켰어요. 그러다가 영국은 이제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가는 시기였고 그러면서 미국이 미국과 영국은 싸우진 않았지만 영국이 뭐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힘을 많이 잃었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영국이 전쟁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채를 찍어냈어요. 그게 대부분 돈을 찍어내려면 그때 뭐 자국에서 찍어낼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다 해외에서 빌려왔어요. 대부분 다 외채였습니다. 그 빌려준 대부분이 미국이었고 그쵸. 그러면서 통화 자체가 박살이 나면서 패권이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 돈 내놔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이 야 돈 없어? 야씨 영국 너 옛날 대영제국 돈 내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패권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쵸. 미국이 전 지금 보호무역 하려고 하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보면 미국이 그동안 20년 동안 자유무역을 해온 나라였거든요. 맞아요. 그전에는 사실 미국도 1960년대 그때부터 해서 1900한 7, 80년도까지만 해도 보호무역을 하면서 자기들 자국 산업, 제조업을 육성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이후로 아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거의 서비스 소비 정책으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최근 20년은 그게 엄청나게 가속화됐고 맞아요. 최근에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는데 모든 전 국민이 찬성을 하잖아요. 어허. 뭐 트럼프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잖아요. 그쵸, 그쵸. 외부에서는 트럼프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 뭐 너만 안다. 근데 제조업이 무너지고 자국의 산업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패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통화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은 그래도 잘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미국 정부 부채의 70% 이상은 자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조달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해외에서 윽박지를 사람이 없다는 네, 얘기예요. 20, 30% 말고는 그럼 자국에서 하는 것들은 이거 계속 롤오버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미국이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뭔가 돈을 전쟁을 한다고 해서 확 쓴다 그런 거지 아닌 이상은 네.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부채는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자국 내에서만 계속 돈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이제 보호무역을 지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더 가기 시작하면 뭔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들을 다 뺏기고 보호무역으로 올라오는 나라가 자기들이 그렇게 뺏었으니까 이게 또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크로스 체인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쵸. 사실 레이 달리오도 사실 그 부분에서 맞아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크로스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말 나온 김에 그냥 네. 조금만 더 가면,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행동이 딱 그거거든요. 내가 제조업,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시진핑이 야, 우리나라에서 공장 문을 왜 닫냐? 한국 공장 문 닫게 만들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제 무역의 지표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2022년보다도 더 많은 무역 흑자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올해 무역 흑자 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은 엄청 낮아졌는데 이게 무역 흑자가 그렇게 난다는 얘기는 물론 중국의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밖으로 내보내느냐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요. 중국의 경쟁력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지금 그게 사실 이제 그 변수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게 첨단 산업 있잖아요. 맞아요. 기술의 질 그거는 미국이 압도적인 거 맞아요. 중국보다. 뭐 압도적인지 모르겠 하여튼 높은 거 맞아요. 네. 근데 양적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많습니다. 아하. AI 관련된 특허 건수나 그쵸.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원재료나 중국이 훨씬 많아요. 맞아요. 데이터도 기업은 그렇고요. 그 부분에서 미국이 그 부분에서 보호무역과 뭐 리쇼어링가 다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뺏길 것 같고 AI 산업 자체가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는데 핵심 원동력이라고 미국 자체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 재무부 전부 다 하는 얘기가 AI는 우리 안보의 측면, 그러니까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니다. 맞아요. 우리 안보와 패권과 매우 연관이 되어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호무역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 보호무역을 하면 미국 자체도 쉽지 않거든요. 안 좋거든요. 그쵸. 성장률 떨어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더 자유무역을 하면 추월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는 지금 이번에 리쇼링을 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뭐 미국의 리쇼링이 뭐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 부분은 전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리쇼링은 시작될 거고 성공하는지 성공하지 않는지는 몇 년 뒤에 할 거다. 그럼 미국은 계속 밀어붙일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리쇼링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무너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리쇼링을 하면 어떤 섹터와 어떤 자산과 어떤 국가가 잘 갈 수 있을까? 그거를 사실 판단하는 게 주식 투자를 하는데 더 중요하지. 그냥 뭐 미국 위험하니까 미국 비싸니까 그냥 여기서 다 팔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전 이번 사이클을 완전 놓친다고 보고 있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무역이라는 관점 키워드를 가지고 패권이 넘어갈 때 보호무역이냐, 그래서 제조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데 사실 그것을 알아차린 것은 제 생각에는 2008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알아차렸어. 네.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야, 금융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부터 리쇼어링이라는 양상이 그때부터 있었죠. 이제 네.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브랜드 쉐어링이나 뭐 어쩌네 하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트럼프에서는
그 리쇼링이라는 단어가 관세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맞아요, 생각도 좀 맞아요. 들어요.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 게 네. 대중의 지지율도 꽤 높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돈 싸움이에요, 돈 싸움. 돈이 안 들어가면서 선거에서 못 이깁니다. 맞아요. 저는 미국의 기득권들도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쩐주들도 네. 이제는 금융으로만 전 세계를 지배하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산업을 지배를 해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보니까 트럼프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이쪽으로 지금 가는 게 방향성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선거 자금이 빵빵하게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득권 그리고 미국의 그 러스트벨트 쪽에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중하층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게 증폭적으로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뭐 거의 지금 레드 수입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면 기존의 보호무역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차원이 다르게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네. 일단 미국 부분을 제가 패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아까 전에 제가 MMF 말씀드렸잖아요. MMF 중요하죠. 빨간색 그 표가 MMF 잔고입니다. 97년부터. 네. MMF 잔고가 최근에 2022년부터 보면 빨간색이 마지막 쪽 보면 쫙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물론 금리가 높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과거에 넣고 보면 MMF 잔고가 언제 빠졌냐고 하면요. 결국 금리가 빠지면 MMF 잔고에서 돈이 빠져서 다른 투자자사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2008년도에는 이게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죠. 미국 1개월 금리니까 기준금리랑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1개월 금리가 빠지는데도 MMF 잔고가 좀 더 늘어나요. 그러네요. 이게 이때 당시 경착륙이었거든요. 아. 경착륙을 하니까 무서워서 아하. 자산을 사는 것보다는 여기 돈을 더 넣는 거예요. 그러네요. 금리랑 관계없이. 그러네요. 근데 결국은 금리가 빠지면서 시장이 좀 안도감을 가지니까 MMF 잔고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똑같아요. 이때도. 코로나 때 똑같고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다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장기 자금을 가져가는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잖아요. 얼마만큼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안 내리면 이게 빠르게는 안 가겠지만 만약에 빠르게 내린다고 하면 뭐 빠르게 내려가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어느 순간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 이 자산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는 4에서 5%를 원하고 있는데 그쵸. 지금 3%밖에 안 줘? 나 이걸로 안 하고 딴 거 살래. 근데 그때 뭐 살까를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자산으로 가겠죠. 그쵸. 저는 미국의 버블이 왔는가? 안 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 자산들이 움직일 때가 가장 버블의 꼭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투자 압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투자 압박. 지금은 주식 투자 안 해도 4% 5% 연간 수익률 주는데 내가 그냥 이거 받고 살래.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면 괜히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코인 지금 비싼데 내가 왜 사? 그쵸.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안 왔어. 그리고 AI 내러티브는 만약에 계속 있다고. 계속돼. 그럼 뭐 어떤 게 뭐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 뭐 3%인데 내년에 2% 될 것 같아. MMF 수익률은. 그게 투자 압박이고 워렌 버핏이나 드라켄밀러가 1998년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어요. 맞아요. 비싸다고. 99년도에 다 샀어요. 다시 샀죠. 그리고 이제 깨졌죠. 그래서 드러켄밀러가 굉장히 고점으로 기억하고 그거 있는 항상 거죠. 자기 인터뷰 때도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러켄밀러가 맞춘다 안 맞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누구도 장의 버블은 맞출 수가 없다. 맞아요. 비싼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맞아요. PER만 돌려봐도 비싼 건 아는데 근데 장이 여기서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는 누구도 모른다. 맞아요. 근데 지금 장이 위험하다고 봐서 그리고 비싸다고 봐서 MF에 들어가 있는 장고는 너무 많다. 이게 저가 아직 버블이 안 왔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리쇼어링이랑 보호무역이 되면 결국은 가지고 와서 공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공장하려면 공장 지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쉽게 되면 좀 좋은데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네네. 2023년과 2024년도에 GDP가 올랐어요. 아, 네. 근데 GDP를 구성하는 요소는 통화량과 통화 속도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쵸. 통화량은 아까 전에 줄어들었잖아요. 맞아요. 2023년과 2024년에 GDP 성장을 이끈 거는 통화 유통 속도였어요. 그게 MMF 잔고와 은행에 들어있던 높은 예금 금리. 고금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은 돌고 돌잖아요. 그러면서 이 통화 유통 속도가 꾸준히 코로나 때 팍 떨어졌다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통화량이 줄었는데도 미국의 GDP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가 올라갔다. 그런데 은행에서 사람들이 막 대출을 해서 그렇게
대출을 한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통화량 자체가 그러니까 본원 통화분의 M2 광의 통화가 얼마만큼 풀리는가를 가지고 통화 성수라는 걸 또 다시 그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게 빨간색 그래프거든요. 본원 통화 대비해서 광의 통화는 하나도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화량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더 빠졌고 통화 속도로 지금까지는 GDP를 이끌었다. 근데 저는 트럼프 시대에 이번에 이제 보험협과 리쇼어링이 시작된다고 하면 네. 통화 속도는 더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MF 금리는 더 빠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는 더 확장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네, 지금의 돈이 도는 속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유지되거나. 저는 막 금리가 많이 빨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통화 속도가 빨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더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 광의 통화, M2 통화량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그게 뉴딜 정책을 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대공화국을 한 뒤에. 그쵸. 산업을 재건을 시켜야 되는데 은행들이 겁나서 돈을 안 풀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우리한테 몽둥이가 있다. 은행은 풀려고 하면 푼다. 왜냐하면 은행이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안 풀고 있었던 거지. 그쵸. 지금 전혀 M2 통화량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예금 받은 걸 가지고 자산을 사거나 하고 있었지 대출로는 거의 돈이 안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전혀 안 나갔다는 게 아니라 많이 안 나갔다. 많이 안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내년부터는 이 빨간색이 올라갈 거라는 네. 거예요. 어차피 본원 통화를 풀 생각은 연준은 없거든요. 네. 그럼 강의 통화만 올라가면 빨간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원래 평균적으로 강의 통화는 이 정도 수준에 움직였었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보면. 그러네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정상화돼요. 그 이전으로. 위험이 사라진다고 하면 사람들의 위험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쵸. 정부가 강제로 돈을 풀려고 하면요. 강의 통화는 풀어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특정 산업 중심으로 은행 대출을 확대하라고 정부가 은행들에게 몽둥이를 채찍질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길을 열어주면 되는 거죠. 네. 돈줄을. 거기 규제 하나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대신에 이쪽으로 가라고 완화해 주는 거죠. 그렇죠. 정해 주는 거죠. 네, 이게 정해주는 국가의 거죠. 이익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네. 그 방향으로 가라라는 네.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네네네. 그때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네네. 2차 대전 때도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뭐 마셜 플랜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GDP의 5%를 유럽에다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재건하기 위해서. 그때 1차 대전 때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고 2차 대전 때도 1.5%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 왔던 이유가 지금 그 코로나 때 공급망 충격이랑 비슷한 거예요. 돈은 풀었는데 지금 뭐가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그만큼 공급량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수요를.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인플레이션이 왔던 거거든요. 코로나 때도 똑같이 왔었고. 그런데 만약에 2025년부터 이런 식으로 돈을 푼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올까 안 올까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 임금 상승률, 나라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그런 좋은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저는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은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공급망 충격이든 뭔가 이게 뭐가 이만큼 돈은 이만큼 있는데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없어서 올라가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안 올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을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요거 하나만 표만 말씀드리면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M2예요. M2. 빨간색이 은행 대출. 네. YOY 기준이거든요. 둘 다 YOY. M2 통화량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 2024년 3월 달부터인데 네네. 이게 M2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는 대출이 풀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현재 제가 이걸 보니까 대출은 거의 안 풀렸는데 은행 예금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시중의 돈들이 은행 예금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M2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M2 은행 예금에서 돈이 빠졌다가 네네. 지금 은행 예금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 3월부터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지금 M2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출이 이제 확대되는 방향으로 빨간색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건 본격적인 M2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통화 승수 그 부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고 네. 이 대출이 어디로 풀리는지도 참 유심히 한번 지켜보세요. 이건 우리는 뭐 전체를 놓고 보니까 어디로 풀리는지 잘 모르지만 그쵸. 저는 결국 보조금 지원하고 정부가 미는 산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만 정부가 잘 유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절대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에 AI 기술에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인플레이션이 올까 안 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식료품에 돈 들어가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유가에 돈 들어가면 올라가겠죠. 네. 지금은 IRA법도 해가지고 뭐 돈도 많이 지원하고 뭐 팁스법, 반도체법 다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자극한 요소들이 아닙니다. IRA법은 약간 좀 왈가왈부가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이제 액트잖아요. 뭐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쪽은 첨단 기술, 첨단 산업 기술 쪽이에요.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쪽으로 공장을 막 지어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낮을 뿐더러 좋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가 생산성이 증가되면서 그 인플레이션마저도 다시 잡히는 방향으로. 거죠. 예, 저는 그 방향이 그렇게 미국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이게 굿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네네. 미국은 그 방향으로 하고 트럼프가 아무리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미국의 최고 기득권들이 제조업을 살리려고 저는 마음 먹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머리를 짜내서 가겠습니까? 그냥 미국 망하자고 하면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이렇게는 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치면 저는 리쇼어링이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재건되는 아하.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이전 사이클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의 성전망은 지금 한 25년 정도 노후화됐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 연한이 35년 정도밖에 안 돼요. 다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모든 성전망을 다 갈아 끼우겠다고 미국은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성전망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 전력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잖아요. 네. 자기들을 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라에서 전기를 다 끌어오려고 하지 그쵸. 그걸 다른 나라에 데이터 센터 지어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하려고 할 생각이 저는 없다니까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보조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정부에게 혹은 미국 아메리카에 유리한 쪽으로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만 좋잖아요. 네. 코인은 별개로 주죠. 코인 사실 뭐 말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일단 효석 대표님이 더 잘 아시니까 네, 나중에 네. 코인은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요즘에 어떤 트레이드가 일어나냐고 하면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 모르겠지만 글로벌을 숏, 미국을 롱하는 포지션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바꾼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해외 글로벌. 글로벌리.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부 다 글로벌을 벤치마크로 줬는데 네. 그게 미국 비중이 한 60에서 60, 70 정도 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싫다. 100을 다 미국으로 하자. 그런 수요가 트레이드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게 장기적으로 보낼지 뭐 우리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이 좀 더 좋아지고 근데 벤치마크를 그렇게 바꾸고 뭐 그걸 검토한다고 하는 거면 앞으로 상당 기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예, 그렇게 가면 이게 저는 어떻게 성장률이잖아요. 전 세계 성장률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전 세계가 이렇게 확장되는 사이클을 안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전 세계 성장률은 정해져 있어요. 파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 서로 뺏고 뺏기입니다. 네네. 그럼 미국의 성장률이 좋아지면 다른 나라의 성장률은 줄어듭니다. 이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뿐더러 본원 통화를 풀면서 전체 달러가 전 세계로 풀릴 수 있도록 해야지. 너도 좀 잘 살아봐라. 그래야 이렇게. 전 세계의 성장이 올라갑니다. 그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네네. 근데 미국은 지금 그런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본원 통화를 잘못 눌렀다가는 인플레이션을 갈 수도 있고 그쵸. 이미 코로나 때 우리 많이 늘렸다. 맞아요. 더 안 늘린다. 우리는 지금 늘려놓은 돈으로만 써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성장을 죽일 생각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성장이 커진다고 하면 전체 성장이 캐파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다른 나라의 성장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를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원래 제로섬 게임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보호무역 할 뿐더러 통화량을 늘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통화를 늘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원원 통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저는 뭐 결국은 데이터 센터 첨단 산업 이런 걸 지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뭐 패권도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성장은 2024년도에 저는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네. 그거를 덜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성장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렀다. 예. 그 이유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향상되지 않았다. 미국의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게 나오면 네. 인플레이션은 따라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금리 발작으로 가고 모든 발작으로 가면 지금 하려고 하는 장기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잠재 성장률을 올려놓고 실질 성장률을 올리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보통 GDP 갭이라고 하는데 잠재 성장률이 미국은 지금 1.8에서 2.1로 잡혀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일단 그렇게 안 보는 것 같고 그거를 지금 AI 같은 경우에 너무 최근에 그 무슨 세인트루이스인가 샌프란시스코인가 연은에서 발표한 거 보면 0.7%에서 0.8%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AI 산업 자체가. 그러면 그게 제대로 가속화가 붙으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금보다 0.7에서 0.8%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실질 GDP는 2%가 목표가 아니라 지금 2.5%, 뭐 2.7% 뭐 나오는 게 잠재 성장률보다 낮으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을 밑에서 하면 괜찮은가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너무 많이 하면은 인플레이션이니까 눌러야 되는 건데 이 기준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한참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놓고 부양할 수 있다는 거죠. 대놓고 부양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있으면 좀 눌러야 되는데 아직 여기 있는데 뭘 눌러 금리 높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얘기를 하면 전 좀 답답해져요. 왜냐면은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고민이 없어요. 그냥 계속 낮아지거든요. 잠재 성장률은 노동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AI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방향이 명확하다 보니까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미국은 노동력 인구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평균 연령은 38세예요. 그걸 이민으로 다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연 출생률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거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매한가지입니다. 일본이나. 그런데 미국은 그거를 이민으로 그거를 잘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평균 연령을 젊게 만들고 잠재 성장률의 근본이 되는 일단 노동력을 확보를 했고요. 네. 일본은 이민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 계속. 우리나라도 안 받잖아요. 맞아요. 뭐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한번 봤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이민을 검찰청인가 무슨 과장님이 그거를 관할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그 이민청 있는 데서 관할하거든요. 이민을 뭐 필요할 때는 막대하게 받고 좋은 이민자들은 빨빨 받고 반도체나 뭐 이런 AI 기술 하는 사람들 그냥 막 똑똑한 사람들 받는 거죠. 쉽게 근데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관리를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금리 인하가 9월달에 시작됐다. 네. 11월달에 또 했다. 네.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는 계속 될 거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 수요를 올릴 거고 결국은 투자 수요는 대출을 하려고 지금 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 기업들이 엄한 기업들이 아니라 반도체나 AI나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대출을 하려고 할 거다. 왜냐면 그쪽으로 가야 뭔가 보이니까. 그쵸. 다른 건 어차피 정부의 지원도 안 해주고. 맞아요. 그러면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과연 떨어질까? 전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때부터 대놓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캐파가 커지니까 그릇이 커지면 물을 얼마만큼 담아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릇이 커지는 순간부터는 수요를 다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요를. AI 관련됐거든. 그래서 저는 제대로 AI 기술 패권이 미국이 이제 제대로 시작했다. 그걸 어떻게 깨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미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써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높아졌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미국의 중립금리가 3%거든요, 지금. 뭐 중립금리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롱건원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뭐, 점도표에 보면 2점대 후반에서 3%인데 연준이 거기까지 금리를 뭐 2025년까지는 아니지만 2026년까지 이렇게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스탠스가 계속 잡혀 있다고 하면 네. 미국의 성장률은 2.2% 실질 성장률은 올라갈 수 있고 인플레이션은 1%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둘 다 상승할 수는 있지만 이거에 시차가 있다. 아하. 결국은 성장이 물가를 만든다. 아하. 그러니까 성장률이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하. 그게 2025년 상반기고요. 상반기부터 해서 2분기, 3분기 때 성장률이 피크를 찍고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때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는 그 다음에 올라가고. 미국 성장률 2.2% 올라가고 기준금리는 떨어뜨리고 MF 잔고는 내 돈이 많고 하면 MF 잔고가 뭘 사겠어요? 그쵸. 네, 저는 그래서 버블 랠리가 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러면 미국은 하반기부터 쇼장이냐? 그러니까 하락장이냐? 그렇게도 안 보는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1%포인트가 올라간다고 치고 2.5에서만 3.5%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치면 미국의 명목 성장률만 지금보다 3.2%가 올라가거든요. 이러면 미국 주식시장이 망가질까요? 채권은 덜 빠질 수 있죠. 빠지다가 장기채는 덜 빠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저는 중물가, 중금리는 뉴 노멀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재반등을 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이 무너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성장률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5% 정도 명목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데 2, 1 올라가면 8%입니다. 미국이 8% 명목 성장률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3.5%가 뭐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성장률이 만약에 8%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그 문제점이 양극화거든요. 근데 7% 이상의 명목 성장률이 나오면 네. 양극화가 심해져도 사람들이 불만이 없대요. 네. 우리나라 잘 살잖아 이런 마인드예요. 네. 너 작년보다 좋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이게 내가 2천만 원 받는데 뭐 3천만 원 받는 거는 양극화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3억 받는데 내가 1억 받는다? 그러면 불만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 양극화 더 심해, 금액은 더 커졌는데 차이가. 분명히 커졌는데 네. 기분은 나쁘지 네. 않다. 그거를 저는 미국이 노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너무 이게 지금 랠리 얘기를 해가지고 좀 미안한데 예. 분명히 저도 근데 저는 리니어하게 랠리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변동성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동성을 이제 이용해보자. 일단 네. 영내포가 빠졌을 때 한번 꼭 조심하셔야 되고 네, 네. 영내포가 빠졌을 때 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상반기 때 성장률은 올라가지만 물가는 CPI 내년도 상반기 때 물가 같은 경우에는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성장이 올라가면 물가는 따라 올라가요. 네. 근데 물가랑 성장이 다 기저효과잖아요. 네, 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40%를 차지해요. 어허. 근데 그 주거비에 대한 기저효과가 아하. 내년도에는 빠지는 방향이에요. 내년 상반기에는. 아. 그러면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주거비 때문에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하반기 때는 다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는 성장 중심, 내년 하반기 때는 물가의 일정 부분 좀 더 상승이 관심.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두 가지가 명목 성장은 이끌 것이다. 그 주식시장은 사실 내년 상반기 때 저는 버블 랠리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이게 그래서 상반기 때 만약에 한번 빠져준다? 기회이지 않을까. 유동성 때문에 한번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유동성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허. 영내포가 빠졌을 때 한 번, 영내포가 빠졌는데도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째는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 완결됐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성사됐을 때,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하는 거면 정부 부채를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네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 부채를 늘린다고 하는 거는 정부의 계좌에 돈을 땡겨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의 유동성을 한번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유동성 긴축이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 4월 달에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게 1분기 1분기 정도에 다 나올 것 같아요. 아하. 그때 만약에 제대로 좀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놓으면 아하. 이런 성장 상승에 대한 버블 랠리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제가 패권은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네네네. 지금 뭐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요. 네네. 패권은 이제 지금부터 좀 이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버블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냥 제 느낌에는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 전까지 성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왜냐면 버블이 온다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버블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그 정도로만 얘기해도 우리가 대비를 하는 데는 그러니까 버블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쵸, 예. 버블 오니까 가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미국-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 밸류에이션 진짜 비싸요. 저도 비싸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버블은 밸류에이션을 보고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게다가 그 버블은 절대 기관 투자자가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버블은 투자자가 만들죠. 그리고 버블은 항상 버블을 갈아 끼우는 건 또 다른 버블이에요. 아 맞아요. 그렇죠. 다른 버블로 덮을 수밖에 없어요. 2030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야 그때 버블 그거 그때 이랬어라는 게 맞아요. 또 다른 그래프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거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MMF 잠고 이렇게 돈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금리가 높았던 것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너무 비싸서 안 사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또 경착력 올까 봐 겁나서 안 사는 것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 급등할까 봐 안 사는 것도 있고 뭐 다 맞아요, 이유가 맞아요. 있겠지만 맞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또 포모가 오는 거죠. 네, 저는 어쩔 수 없죠. 그건 개인도 또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 버핏과 드러커 밀러도 똑같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부 현금 잔고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이게 파란색이 네. 미국 재무부 현금 잔고예요. 노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하나 쳐놨잖아요. 두 개 쳐놨잖아요. 네. 이게 재무부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난 뒤에 아하. 재무부 현금 잔고가 어떻게 됐는지 아하. 되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아하.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흡수된다. 흡수가 돼요. 영래포가 있으면 덜 흡수됐는데 지금 영래포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영래포 없잖아요. 빨간색이. 네, 네. 그럼 이게 만약에 부채 안정성이 된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1분기까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또 괜찮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무부 현금 잔고는 돈이 아직까지 충분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때는 얘기하면 아예 앵꼬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하냐면 아이고 저 빨리 좀 협상해주세요. 우리 지금 월급도 못 줘요 공무원. 네. 그럴 텐데 지금 월급 줄 돈은 충분해.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요. 1월 1일이 부채 한도 협상인데 저는 이날 안 된다 보고 있어요. 아하. 보통 3개월 임시예산 3개월 정도는 임시예산을 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한도 협상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아하. 이 돈이 계속 나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줄이겠네요. 예, 그러면 거의 3월에서 4월 정도 되면 거의 0까지도 다 갈 수가 있고 그때 부채 한도 협상이 일어나면서 대규모로 긴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오히려 부채 한도 이슈는 3, 4월 정도가 네. 될 수 있다. 영래포 잔고는 뭐 내년 뭐 1, 2월 정도에 0이 될 수가 있는데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 한다? 그러면 단기장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 요심히 보면서 관찰하는 게 필요하고 네. 두 번째 리스크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하면 영래포가 QT를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재무부가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난 뒤에 재무부 잔고를 채울 때는 또 다른 긴축이 한번 일어날 수 있다. 네. 그게 만약 4월 달이라고 하면 그때 세금 신고랑 세금 납부랑 또 맞물리니까 엮여요, 그러니까. 둘 다 긴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근데 그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거는 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산업 측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리쇼링인데 저는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AI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원래 제조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건비거든요. 맞아요. 근데 AI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로봇으로 된다라고 하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세워도 이게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일정 부분.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 중단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내에 공장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외부의 충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뭐 연준이 뭐 금리를 올려서 뭐 잡았다고 하지만 저는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잡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공급망이 해소됐으니까 잡혔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내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코로나 때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이거 공급망이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쇼어링이 매우 필요하다고 얘들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는 마스크였지만 나중에는 또 진짜 반도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 맞아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지금 빨리빨리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25년부터 뭐 사실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데 저는 미국 주도의 경제 재건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일단 AI를 가지고 리쇼어링이 성공한다고 하면 AI는 전 세계 자본을 다 끌어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스텝 있죠. 바이 스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미국은 제조업 부분에 자본 지출을 연평균 4% 이상씩 계속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9년에서 2023년도 보면 4% 이상의 제조업 부분에서 자본 지출을 했습니다. 제조업 부분에. 원래 미국은 제조업에 자본 지출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쵸. 최근 20년, 1999년에서 2020년까지 보면 제조업에 자본 지출하는 건 1%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만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랬냐? 이때 그랬습니다. 196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때 미국의 제조업이 가장 좋았을 시기고 이때가 트럼프가 이때 사실 젊었을 때. 네. 앞으로 2025년부터 2050년까지도 이 정도 수준의 제조업에 대한 자본 지출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아하. 이 정도를 하려고 하면 연평균 1조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을 해야 됩니다. 제조업 쪽으로만. 그 돈을 정부를 어떻게든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물론 민간의 투자도 일어나고 정부 투자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이 일어날 거예요. 1조 달러 자체가. 근데 어찌됐건 간에 민간과 정부가 같이 나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2차 대전 때 미국 정부가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120%였어요. 그런데 뭐 2차 대전 이렇게 하면서 영국이랑 뭐 연합국이랑 이제 패전국이랑 해가지고 이제 다 망하고 이거를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건을 할 때 미국이 마셜 플랜이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GDP의 5%를 유럽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걸로 미국이 그러니까 유럽이 재건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로 경제 재건을 다시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강력한 성장이 일어났고 물론 그때 미국 제조업도 뭐 도로 깔고 공항 깔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제조업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통 보면 송전망을 다 다 넣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갈아 끼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네. 실질 부채를 녹였습니다. 녹였다는 표현이 참 네. 부채는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미국 재정적자라는 거 하는 게 들어오는 세수에서 세출을 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하는 거면 명목 세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채는 고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현재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정부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평균 금리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녹아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미국 정부의 부채의 평균 금리는 3.08? 한 3.1% 정도 돼요. 인플레이션이 그거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인플레이션 상승의 효과도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성장이 가속화되고 아하. 인플레이션을 부채를 녹여가는 방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일단 부채를 녹일 수가 있고요. 성장이 올라가면 GDP가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정부 부채 비율 떨어집니다. 자동으로. GDP 대비 정부 하나도 부채 안 갚아도. 비율이. 맞아요. 갚지도 않아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걱정을 하긴 하지만 GDP가 분모가 올라가면 네. 이 비율 자체는 낮아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에서 30% 갔던 게 부채를 갚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다 떨어진다니까요. 아하. 자연스럽게. 네네. 그런 측면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보면 1차 대전 때도 미국이 관여를 했고 2차 대전 때도 미국이 관여를 했어요. 네. 근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차 대전 때 1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키고 2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는데 1차 대전 때는 그 세계 대전을 중단시킬 때 미국이 연합국이랑 독일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그동안 그 지원해 준 거 안 받을게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끝냈어. 근데 갑자기 미국이 영국한테 야 우리가 빌려준 거 돈 갚아. 그럼 영국은 원래 야 뭐냐 너 안 갚겠다고 하냐. 근데 그때 영국의 힘이 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부채 비율할 때 정부 그 전쟁할 때 너무 조달을 많이 해가지고 야 뭐냐 근데 맞설 힘이 없어요. 그러면 영국은 독일한테 패전국한테 야 돈 갚아. 연쇄 작업이네요. 독일 돈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갚아요? 근데 그때 누가 빌려준 줄 알아요? 누가 빌려줬나요? 월가. 또 이게 미국 또, 월가가 독일은 덜 빌려주고 독일이 영국한테 갚고 영국이 다시 미국한테 갚았어요. 독일만 빚더미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결국 돈은 이제 미국에서 출발해서 독일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거네요. 네. 독일은 10년 내에 돈 갚는다고 죽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파시즘 히틀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또 일어났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2차 대전 때는 재건을 하는데 더 도와줬어요. 돈 갚으라가 아니라 야 이거 개발 사업하는데 이거 인프라 재건하는데 다 우리가 할게. 우리가 다 이거 다 할게. 그러면서 유럽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이게 파시즘으로 안 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돈을 빌려줄 때는 갚을 수 있는 애로 만들어 주면서 네. 빌려줘야 돼요. 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트럼프는 저는 끝내려고 본다고 보거든요. 네.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재건해주는 방식으로. 재건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데 미국의 기업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갈 겁니다. 미국 중심의 미국 주도의 경제 재건 방식.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해보는군요. 그거와 미국 내에 움직이는 걸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성장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너무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이니까 그럼요. 항상 네. 뭐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정 지출을 재량 지출로 하냐, 의무 지출로 하냐. 의무 지출은 우리가 보고 있는 메디케어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맨데터리 스펜딩이라는 거고요. 그죠. 재량 지출은 나가야 되는 돈인 거죠. 국방 부분과 비국방 부분이 있어요. 국방은 국방비, 비국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RA법, 치스법, 반도체법 이런 게 다 비국방으로 나갑니다. 이 비국방 부분이 과거에는 60년대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정부 주도로 계획 경제를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랬네요. 근데 점점 떨어지면서 지금 30%까지 코로나 이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메디케어 이런 쪽으로만 계속 돈을 썼다는 거죠. 꼭 써야 되는 돈만 늘어난 거네요.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사회복지. 쪽으로만. 그러니까 제조업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늘어나고 있네요. 네, 이게 인프라법, 반도체법, 칩스법이 시작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 지출의 비중을 올리기 시작했다. 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의무 지출의 비중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네. 근데 이게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의무 지출에 들어가는 게 미국 국채 이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이자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의무 지출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국채 이자에서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이자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저는 다 이쪽으로 가져올 걸로 보고 있어요. 아, 미국 정부의 국채 이자가 1%포인트가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금리가. 네. 그러면 17%의 이자 지출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다 재량 지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량 지출에 국방과 비국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국방은 당연히 인프라법, 반도체법 이런 데 다 돈이 다 들어가요. 근데 국방은 옛날에는 국방비 쪽으로만 그러니까 월급 주고 이런 부분은 나왔는데 지금은 국방비에서도 AI. 국방부에서도 AI에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재량 지출은 전부 다 AI 쪽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네.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의 핵 기술 초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 핵 기술이 어땠냐고 하면 미국이 미국이 핵 개발할 때 개발을 하고 난 뒤엔 다른 나라들은 개발을 못 하겠어요. 그쵸. 윤리적으로 문제된다고.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들고 있으면 안전한 건데 모두가 들고 있으면 전 세계가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개발하지 마. AI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지금- 영화가 생각나죠. 네. 우리가 개발할 때는 괜찮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있고 그러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아하. 그러면서 패권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하. 지금 미국이 무역법, 그리고 경쟁법, 반도체법, IRA법 전부 다 지금 중국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중국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모든 나라들을 못하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이 2등이어서 그런 거지. 나머지 중국은- 나라도 못해요. 중국은 몽둥이로 제대로 때리고 나머지들은 그러니까요. 그냥 해처리로 때리는 느낌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 AI의 자본적 지출이 늘어나는 걸로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막 야, 지금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적이 안 나와 하면서 막 팔거든요. 근데 IT 볼 때 보면 원래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보통 금리가 떨어질 때 많이 늘어나요. 높을 때는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번 사이클과 IT 버블 때 사이클을 보면 금리가 높았던 초기부터 기업들은 자본적 지출을 많이 늘렸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늘렸는데 네. 당시에도 기업 자체적으로 늘린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밀어줬어요. 아하. 아파런트라고 해서 미국 인터넷은 처음에 국방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거를 기업들한테 준 거고 이번에도 AI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한테 보조금 지원하면서 너희 개발해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고금리가 자본적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또 금리가 떨어지면 이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도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이게 우리의 향후 미래 먹거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닷컴 버블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5만 기업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시총 1에서 10위가 기업들이 지금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과 돈이 많은 기업들이 AI에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걔네들이 그 인사이트가 없겠어요? 맞아요. 왜 하겠어요? 그 돈이 만약에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겠어요? 정부가 그냥 무한전 도와준다고 해서 그거 하겠어요? 메타버스는 거의 안 했잖아요. 몇 기업 빼놓고는. 그건 안 된다고 보니까 안 하는 거고. 맞아요. 이거는 다 한다는 겁니다. 아. 가속 투자가 더 위험하다고 본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본적 지출에 너무 우려하면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금리가 떨어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개발 기술은 언제 끝날까? 미국이 다 개발 끝나면 그리고 다른 그때 못하게 할 나라들 테니까. 다른 나라들 개발 못하게 할 때. 아. 그게 핵도 그랬고요. 2차 대전 때. 뭐 다른 것도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인터넷, 핵, GPS, 레이더 전부 다 정부 주도였고 전쟁에 쓰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AI 국방부에서 왜 밀어줄까요? 왜 안보랑 관련될까요? 통합패권 그리고 뭐 산업패권 다 높다고 해도 국방력이 약하면 그냥 무너지기 쉽거든요. AI가 국방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쪽을 지금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저는 매우 그 정부에서는 절대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이게 제가 산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제일 좋을까? 밸류에이션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기업이든 산업이든 비슷한데 결국은 이 기업의 배당이 잘 나오냐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성이 있냐 이거는 업사이드 리스크고요. 이 지금 금리 할인율이 얼마냐 지금 이 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냐 이거는 다운사이드 리스크입니다. 그쵸. 근데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지금 정부가 잡아주고 있어요. 아하. 정부 지원으로. 아하. 성장성은 AI 성장성은 기업들이 모두가 지금 알고 개발하고 있어요. 배당이 좀 적게 나온다 정도만 지금 현재 AI 상황이고 할인율은 금리는 높아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금리가 높으면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아. 이게 대기업들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은
금리가 높고 물가가 높으면 더 이득이란 거죠. 권력이 재편이 계속 된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기업들 관련해서도 권력이 재편이 되지만 국가 간에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 정부가 왜 금리를 안 내리냐? 다른 나라들은 개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긴축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할인율은 절대 AI 산업의 악효과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높다라는 게 AI의 산업의 악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는 정부가 막아주고 성장성은 앞으로 나올 거고 성장성 나오고 있고 배당은 앞으로 나올 거고 할인율은 고금리가 그렇게 악재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산업 자체가 그렇게 AI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미국이 왜 지금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고 왜냐면 미국은 또 금리를 내리면 더 편하거든요. 왜 안 내릴까? 내리면 다른 나라가 개발 빨리 하거든요. 돈이 전 세계로 풀려버리거든요. 내가 다 먹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금리를 높게 하니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리쇼어링의 전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지금 그냥 이거는 참고 자료를 갖고 왔는데 데이터 센터 하루에 필요한 그 전력량이 1기가와트예요. 네. 근데 2030년까지 필요한 거는 2030년 추정인데 18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뉴욕시에서 지금 하루 전력 수요량이 6기가와트예요. 그럼 일단 뉴욕시 3배가 되는 것들의 전력량을 더 지금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2030년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개발을 지금 우리는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가겠어요? 아니면 빨리 가서 이제 빨리 하겠어요? 엄청나게 빨리 해야죠. 저는 이건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누가 돈을 많이 쓰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AI는 데이터를 많이 넣는 애들이 더 빨리 갑니다. 맞아요. 머리 좋은 애들이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빨리 많이 집어넣고 이거 빨리 돌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속도와 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여기 묻어 있고 정부는 그냥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윤리 이런 거 지금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지원합니다. 그동안에 미국에 있으면 분명히 신경 썼을 거예요. 맞아요. 야 이거 사람 죽는 거 아니냐? 사람 자르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이 지금 뭣도 없이 막 따라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위협이 그들에게는 되는 거죠. 인권도 없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현재 산업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하니까 숨이 탁 이렇게 멈추는 듯 해가지고 너무 긴장하면서 잘 들었는데요. 오늘 그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많은 보시는 분들이 다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투자하고 계시고 있는지 보여요.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그런 의견은 아니지만 좀 더 성상현 그 과장님의 의견이나 생각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많이 또 나와 있는 거죠? 아니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보시면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유동성 부분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확실하게 이제 알고 유동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책이니까 네.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정말 제 생각에 그냥 찢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